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수입니다. 우리 김재효 회장님이 워낙 과찬의 말씀도 해주시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형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위에 누님이 저보다 한참 누님의 요 동기도 여기 많이 선배님 와 계시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아주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 후배 김은구 우리 드러스포럼 대표도 와 계시고 또 후배 이강호 우리 월간조선이 글 쓰는 이강호 선생님도 와 계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날씨보다 더 뜨거운 것이 오늘 이 강의장의 열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애국심으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다 넘어지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준비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네요. 오늘 어떻게? 말씀 주시면 제가. 예, 그렇게요? 윤석열 정권의 정권 교체는, 저는 이건 대통령 교체만 됐다. 근데 국회는 아직까지 115대 185. 국회는 여전히 교체가 된 게 아닙니다. 내년 4월 10일을 앞두고 있고, 사법부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올해 9월 24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가더라도 그 다음에 각급 판사들 또 이 법원 자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교체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대법원장만 이번에 바뀌고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 방송 언론 이 부분은 오늘 이동관을 지명을 했는데 이동관 특보는 동아일보 출신이죠. 그런데 괜찮은 사람인데 이제 이번에 국회 가면은 또 청문회 한다고 상당히 시끄럽겠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뭐라 그러든지 간에 국무총리를 빼고는 나머지는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조직, 시민단체, 노동조합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5개 우리가 5부라 그러죠. 옛날에는 삼권분립 앞에 행정, 두 번째 입법, 사법 3부라 그러는데 민주사회에서는 이 3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방송 언론이다. 이걸 4부라 그러죠. 그래서 5부라는 것은 시민단체. 바로 5번째. 이 시민단체 여기 종교도 들어갑니다. 여기 프란치스코, 천주교라든지 기독교, 불교, 이 종교도 이 5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 3, 4, 5부 중에 하나만 바뀌고 1부는 바뀌었는데 행정부는 바뀌었는데 나머지 입법, 사법, 방송, 언론, 대중조직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개가 다 바뀌어야 우리 사회가 정권 교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대한민국 지금 3대 위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위기, 어제 열병식도 보셨겠습니다만 북한은 세계 9대 핵 보유 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핵은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절대 무기라 그러죠. 다른 무기를 전략 무기, 전술 무기인데 핵은 절대 무기입니다. 핵하고 상대할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오스트레일리아, 폴란드, 미국에도 T-50을 지금 판다 그러지만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좋은 걸 얘가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핵 앞에는 감당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대전 말에 일본이 약 780만 명의 대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이상으로 항공모함, 많은 비행기부터
비행기에 탑재하는 가미가제 특공대 비행기부터 또 육군 또 중국으로 만주로 저 밑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미얀마까지 다 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만 결론은 미국의 핵폭탄 2발에 그냥 780만이 천왕이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뭐 이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많고 재래식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핵을 상대는 못한다. 그런데 그때 핵보다도 지금 훨씬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제 위기인데요. 지금 오늘 이제 조금 뭐 나아질까 이렇게 하지만은 내년 선거 때까지는 경제가 과연 좋아지겠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 저 허수영 회장 오셨는데 롯데에서도 아주 잘 나가시던 우리 동기입니다만 내년 4월 10일까지 경제가 좀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은퇴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예? 좋아지겠죠. 예. 뭐, 은퇴한 지고 18년이니까 5년 정도 되었고, 특히 수리학 쪽이라서 사실 요즘 수리학은 좀 좋지는 못합니다. 근데 아마 연말 이후로 조금씩 좋아지는 것 생각합니다. 제가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말하는 근데 이 실물 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일반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아져도 체감 못하면 소용없는데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4월 10일 선거, 아까 말씀드린 입법부, 국회의원, 이건 법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4월 10일 전과 후가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승패가 가늠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 내년 4월 10일입니다. 이건 뭐 다른 어떤 거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핵심이 이 경제입니다. 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예산을 깎아야 됩니다. 예산을 1억쯤 깎으면 약 1000표가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최하 1000표. 그 이상입니다. 민심에서 곳간에서 민심 난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등 따시고 배불러야 된다. 이 전부 경제 이야기입니다.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 이거 다 경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쁜 놈한테도 떡을 못 줄 정도고 미운 사람은 더 못 준다. 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라 그러지만 왜 그렇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느냐? 경제죠. 다 그때 부자 되고 우리 배고픈 사람 다 다이어트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정치 위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지금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성공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민주화운동 60이라고 하는 거 60항쟁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 1987년인데 87년 이후에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공장이나 사회나 법치가 계속 무너졌습니다. 87년 이후로는. 노태우 대통령 별명을 물태우라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이나 전두환 대통령의 50, 그때는 저도 삼천교육 막 대상이 돼가 수배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에 비하면 노태우 대통령은 물태우다라고 하는 게 바로 87년 말에 당선되셨잖아요. 헌법고침. 그 뒤로는 사실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대통령이
영이 안 섞는다. 그러니까 법치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김대중 쭉 노무현 뭐 내려오면서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뭐 다 그냥 쭉 이 법치가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체네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가 작년 연말에 운송 거부를 하니까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불법과 타협 없다. 불법을 방치하면 국가를 할 수 있나? 이거 아주 명언입니다. 이런 이야기 한 대통령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늘 그럽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너무 이제 세게 말씀하시면은 이 표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부드러운 걸 좋아합니다. 센 거는 이 소수는 좋아하더라도 다수는 부드러운 거. 대통령이 미국 가서 아메리칸 파이도 막 부르고 말이죠. 그냥 이렇게 막 웃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열광해요. 막 이 불법을 엄단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겁을 내요. 찬바람 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이분은 검사 출신이에요. 평생 검사를 했잖아요. 직업이라고는 검사 외에는 해본 게 없잖아요. 변호사 잠깐 하고 그 외에는 딴 거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럴 때 몸에 이게 법치가 딱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한 분이. 우리가 아무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본인이 딱 보면 이거는 불법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몸에 붙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도 할 때 보면 좀 심하다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실 뭐 불법 없잖아요. 근데 심하게 한다 싶을 정도로 해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 엄청나게 심하게 해요. 양승태 대법원장, 그 다음 국정원장 4명 다 그냥 엄청 심하게 다룹니다. 이 법치가 보통 법치가 아니고 굉장히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건설노조도 건폭, 이것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누가 써준 말이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하니까 이 요즘에 건설 현장에 전에 보면 머리띠 두르고 막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막 깃발 휘날리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 근데 이제 노조 회계 투명성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많은데, 노조법에 보면 이 노조법 27조, 14조, 90조, 이 법에 다 네이버에서 노동조합법 치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다 그냥 보고하게 돼 있고 장부 서류를 내라 그러면 내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요. 왜? 그동안 안 냈다는 거예요. 제가 노조할 때, 저는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 노조를 했는데, 그때는 다 냈어요. 당연하게 관에서 내라면 내야지. 근데 87년 이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안 낸 거예요. 뭐. 행정이 무너지고, 경찰이 어떻게 하냐. 경찰이 노동자한테 두들겨 맞아요. 노조에게 두들겨 맞아요. 경찰이 제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조원들한테 시위대한테 두들겨 맞아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법치가 이제 제대로 돼야 되겠나 해서 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라고 한 거예요. 그 행정관청은 이건 이제 고용노동부겠죠.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걷어갖고 제대로 쓰는지 불법을 하는지 그거를 찾아내서 바로잡을 책임이 있어요. 노동조합법이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36년 동안. 87년. 36년 동안 구경만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하려니까 노조에서 그동안 안 하다가 왜 지금 하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경찰 보고도 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이 대통령한테 막 반대하는 총경 모임 있잖아요. 경찰서장급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한테 막 대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다음 노조 전임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회사 일은 안 하고 노조 일만 하는 사람을 노조 전임자. 요즘에 영어로는 타임오프라 그러고요. 근로시간 면제자. 이 사람들이 직업적인 노동운동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돈 주고 노조인만 하는 사람 21명. 회사가 돈은 안 주지만 자기들이 조합비 걷어가지고 일만 하는 사람이 현대자동차가 100명. 그러니까 총 합치면 121명이 일 안 하고 계속 다니면서 노조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노조가 공장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 121명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일하는 사람 찝찝거리고 말 붙이고 이러면 그게 작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의원이 또 한 510명이 있어요. 현대자동차에. 이 대의원은 또 하루에 한 2시간씩 또 일 안 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노조 전임자가 숫자가 몇 명인지를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노동부에서 이거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된 자료를 내가 달라니까 없다 그래요. 조합비가 얼마인지 좀 달라. 조합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조사한 게 없다. 조합원 수는 파악을 해놨는데 돈을 얼마나 걷어가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 일은 안 하고 노조 일만 하는 사람 몇 명인지 그것도 우리 노동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법에는 다 파악하게 돼 있어요. 그건 왜 안 했느냐? 그동안 안 해서 이제 해달라 그래도 저항을 하고 안 냅니다. 답을 안 해줘요. 장부를 내라고 안 내요. 이 공권력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법치가 다 죽어버렸다. 그 노조라는 거는 이렇게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힘이 세고 노조의 전임자가 많을수록 직업적인 운동가가 많을수록 힘이 세고 조합비가 많을수록 힘이 세요. 뭐 당연하잖아요. 이 3요소로 힘이 세는데 이 노조 힘이 워낙 강해져가지고 기업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 이 바로 옆에 요게 민주노총입니다. 요 옆에 옛날 문화방송, MBC, 지금 경향신문 요 사옥이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직국장이 석권호가 북한 공작군하고 캄보디아 가서 만났다. 외국에 가서 만나고 지령을 받고 보고를 했다. 한 건이 아니고 이게 많아요. 이걸 전부 다 국가정보원이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 사람 구속돼 있어요. 이 조직국장 석권호가 4명이 구속돼 있고 이게 지금 지방의 창원이라든지 공장 많고 방위산업체 많은 데는 이게 간첩들이 다 접선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국정원이 파악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속도 시켰어요. 구속도 시켰는데 나머지는 수사 중이고 구속을 시켰는데 재판을 하려니까 지금 요즘에 언론에 나오지만 첫째는 묵비권 수사를 하는데 말을 안 해요. 두 번째 재판을 하려고 해도 재판부 기피 신청. 그 다음에 국민재판이라는 건 한 20명을 배심원을 둬가지고 한 20명의 일반 국민들이 재판하도록 하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 그동안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다 복사해서 줘야 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그 사람들이 원하면 또 해주고 이렇게 이게 재판 업무가 많아져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나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좀 하다 그 다음에 재판정 자체를 재판장 기피 신청 그 다음에 딴 거하고 또 병합해달라 이런 기술적으로 법률적 이 재판 지연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지나면 무조건 석방시켜 줘야 돼요.
구속 재판을 못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간첩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나라예요. 첫째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간첩이 많아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조선족, 한족,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유학생, 중국 외교부에서 얼마 전에 강남에 무슨 음식점 같이 만들어 놓고 장사는 안 하고 뭐 그런 작업하는 것. 그럼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장사하러 간 우리 교포 사업가, 이들을 또 포섭하고, 우리나라에서 간 중국으로 간 유학생을 또 포섭을 해가지고 간첩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온 탈북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포섭을 해가지고 그 중에 간첩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간첩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일하는 사람 많죠. 이 간첩이 많아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 밑에서, 여기 자체에서 북한에 충성하는 아까 석권호 같은 민주노총 조직국장, 그 사람 자기 아버지도 친도 간첩 사건에 해가 16년 감옥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첩이 인구에 비해서 간첩 밀도가 세계 1위가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또 간첩 수사권을 다 뺏어버렸어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사도 못해요. 정보만 수집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로 넘겼느냐 하면 경찰로 넘겼어요.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가면 경찰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데, 이 국정원이 간첩 수사하는 거는 해외망이 있어요. 해외 국정원에 정보망이 쭉 있어요. 북한에, 중국에, 뭐 쭉 중국에 예를 들면 저 심양성, 저 연영성의 심양이라든지 이런 데 국정 근처에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보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그 다음 우리나라는 이 사이버, 북한이 해킹을 잘한다는데 우리나라는 더 잘해요. 북한보다 IT 기술, 해킹 기술도 우리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지령문, 요즘에 여러분 신문 보면은 지령을 몇 번 받았다, 언제 받았다, 이게 다 나와요. 어떻게 아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서버 같은 거를 해킹을 했을 거야. 그렇지 않고는 그건 몰라요. 서버 같은 걸 탁 털어. 우리나라는 은행 같은 데도 해킹을 다 해버리잖아요. 은행에 계좌까지 다 빼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우리나라의 정보기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보전쟁이라는 거는 불법, 합법의 경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재판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노동개혁을 가면 어떻게 하냐. 우선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는데 앞으로 4년 내로 선진 노사관계. 우리도 일본처럼 좀 저 정도 되자. 일본도 옛날에 많이 했거든. 춘트라 해서 하고. 일본의 정교조도 유명했어요. 일교조, 일본교조.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당장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확실히 안 지키는 사람 다 잡아놓고 법을 지키는 밖에 없고, 총선돼서 국회의원이 151석을 넘으면 그때는 법을 바꿀 수 있는 노동 입법을 통한 개혁이 가능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개혁을 하는 데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그래요. 혁명은 박정희 대통령 혁명할 때는 어떻게 했냐. 5.16 새벽에 그냥 한 3,000명이 한강 다리를 딱 넘어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바로 대통령실에도 가고, 그 다음에 KBS, 여의도 KBS 딱 가가지고 딱 방송해. 그래가지고 아나운서 통해서 지금 혁명
공약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 며칠 만에 전국을 딱 장악해버립니다. 근데 이 개혁이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대통령 하나 빼고는 나머지 입법, 사법, 방송, 언론, 시민단체 다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같으면 뭐 그냥 다 정당도 해산시키고 다 5.16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모든 정치활동 금지시키고 지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새벽에 한 방에 하루 만에 해치우던 거를 지금은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면, 국민이 지지를 안 하면 내년 선거에 졌다고 쳐보세요. 졌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개혁이고 뭐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5.16 때나 12.12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적인 국민, 깨어있는 국민, 여기에 오신 분들처럼 깨어있는 국민이 다수가 안 되고는 절대로 개혁은 불가능하다. 쿠데타하는 방식하고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이 노동개혁이 되려면은 기업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기업인들은 어떠냐면은, 내가 아까 이 허수영 우리 저 부회장도 이야기했지만, 롯데도 지금, 롯데 회장이 지난번에 구속됐잖아요. 그 롯데 회장이 구속돼가,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됐다가 나오니까 몸조심하죠. 또 구속될 수는 없잖아요. 삼성 이재용도 구속돼서 나오니까 조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몸조심을 하게 되니까 가능하면은 이런 거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내가 뭐 그때 앞에 나서다가 다음에 또 정권 바뀌면 또 잡혀갈 거 아니냐. 안 났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지지를 안 하고 딱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경련의 회장을 지금 못 뽑고 있어요. 정경련의 회장은 자기들이 기업인이 뽑아야 되잖아요. 안 뽑아요. 안 하나 그랬어요. 하면 감옥 간다고.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 네가 해봐라 이러는데 대통령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면초가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아까 5개 중에 4개, 사면초가 4개가 입법, 사법, 방송, 언론, 시민단체, 노조 이런 이 4개는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이거 아직까지.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지지를 해줘요. 노동조합도 지지를 안 해요. 이거는 계속 반대하는데, 요 이제 작업을 제가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반정부만 계속해서 당신들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내가 계속 지금 대화를 통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노동계획 의제는 뭐 지금 뭐 시간을 어떻게 하자, 연공급을 성과급으로 하자, 뭐 5인 미만 어떻게 하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요 그림의 떡이에요. 전부. 아까 법치주의라는 거 그거 하나 하기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이런 거는 다 법으로 고쳐야 돼요. 법을 고치려니까 국회에서 지금 법을 통과를 못 시키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내년에 선거날 이 이제 국회가 지금 바뀌지 않고서는 이게 레임덕에다가 대통령이 아주 반신불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임기 초니까 국회가 좀 못해도 나가는데, 내년 선거에서 져버렸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하고 같은 게 아니고, 지금처럼 답답한 게 아니라 아예 내리막길로 쫙 내려갑니다. 더 이게 영향, 공무원분도 말 안 들 겁니다. 기업인도 그쪽에 아마 후원금 그쪽을 국회 다수당한테 갖다 대지, 여기 됐다가 나중에 장래가 있습니까? 대법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리고, 언론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자 하지만 이 KBS, MBC 뭐 이거 언론
지금 굉장히 어렵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대통령이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하고 분리하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분리하는 거예요. 수신료를 왜 전기요금하고 붙여요? 너무 당연한데 그거를 거의 30년 동안 아무 대통령도 못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건 박수도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잘 안 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단체 그렇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자유대한 포럼에 우리 김태형 회장님이나 뭐 우리 김재호 회장 여러분들이 정말 태극기 들고 꼰대 소리 들으면서 극우 세력 소리 들으면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이만큼 성장해서 지금 여기도 이 시간에 이 더위에 이런 오신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과거에 왜 박정희처럼 못하냐, 전두환처럼 못하냐 이런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절차적으로 다 권력이 더 나눠져 있고 분권이 돼 있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목적만 좋다고 국민이 박수도 안 쳐줘요. 굉장히 권력이 나누어지고 절차 자체가 합법적으로 법에 맞고 이렇게 안 하면은 이게 추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거를 인식을 하고 현재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개개인이 없이는 절대로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다는 거예요. 국민이 깨어나지 않고서는 이 민주주의는 좌익들이나 간첩이 놀기에 가장 좋은 원상입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있을 때라야만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국민이 졸고 있으면은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간첩들의 배양 원상이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 아니냐 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적인 우리 이 자리에 오신 회원 여러분들께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